조금만 되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어디든 딱 맞게. LG트론 건조기 스팅. Thank yo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3월 29일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반부채 정책협의회에서 이 부동산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올려 논란이 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의 1주택자 보유세가 6년 내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집값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수적인 가정에 따른 것인데 과거처럼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대 6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말 출시된 중개형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이른바 중개형 ISA에 뭉칫돈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등 각종 세금 혜택이 부여되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총 사업비 2조 원 규모의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실상 공터나 다름없던 중구 코레일 철도 부지에 소위 강북판 코엑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반부패 컨트롤 타워를 재가동하며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단호한 뜻을 내비쳤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김상조 정책실장도 전격 교체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곳곳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공정사회를 기본가치로 내건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이 취임 후 7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 등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화도 주문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대폭 올려 논란이 된 김상조 정책실장도 전격 교체했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청와대를 나갔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김 실장의 후임으로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임명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반부패 컨트롤 타워를 재가동하고 핵심 참모인 정책실장을 빠르게 교체한 것은 LH 사태로 드러난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뜻을 보다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대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힙니다. 관련 법안은 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은 벌써부터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인프라 패키지는 일명 더 나은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투자 대상은 실물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로 나뉩니다. 도로, 철도, 수도, 인터넷 공급망 등 낙후된 인프라 시설 재건은 물론 교육과 빈곤 해결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돈풀기에 나서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우선 전통 인프라 분야의 수혜를 점쳤습니다. 그린 뉴딜을 제외한 사회 간접자본 등 전통 인프라 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동의하고 있는 데다 지난달 텍사스 한파로 불거진 대규모 정전 사태의 주 원인이 낡은 전력 인프라로 지목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글로벌 자금의 유입 강도가 인프라 섹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는 중장비 업체와 원자재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장비 업체는 건설기계 판매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자재 기업들은 저평가된 주가가 투자 포인트로 꼽힙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 원자재 가격 회복, 밸류에이션 매력 이 총 3가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건설기계 판매 회복은 전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언급에 힘입어 인프라 관련주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개별 종목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상장지수 펀드도 눈여겨볼 만하다는 조언입니다. 증권사들은 글로벌X 미국 인프라 개발 ETF를 최선호주로 지목했습니다. 중장비, 운송, 철도 관련 기업들이 70%가량 편입돼 있고 지역별로도 미국 투자 비중이 90%에 달하는 등 바이든 패키지 맞춤형 상품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 비중이 높은 또 다른 상품으로는 iShares 미국 인프라 ETF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은 유틸리티 업종이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밖에 각각 S&P 500 산업재와 원자재 지수를 추종하는 산업섹터 SPDR ETF, 원자재 섹터 SPDR ETF, 글로벌 기업들이 담긴 iShares 글로벌 인프라 ETF 등도 유망 상품으로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개별 종목에 비해 변동성이 낮은 ETF라 하더라도 투자 국가와 섹터에 차이가 있는 만큼 투자에 앞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방금 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경제의 미래와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민수 기자 전해주시죠. 대한상의 회장으로 나선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태원 회장은 주변의 권유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바지할 시간이 됐다는 생각에서 상의 회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앞으로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 상황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장기적인 충격과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충격이 한꺼번에 닥치면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 분야와 같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강조해온 ESG 경영에 대해서는 기업들별로 상황이 달라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을 하고 상황에 맞는 디테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말로만 하는 ESG 경영은 의미가 없고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측정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ESG를 단순한 규제나 기업의 부담이 아닌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는 계기로 봐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최 회장의 취임식은 기업인은 물론 정치권과 노동계, 학계와 각계각층이 모인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례적으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13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가 관련 개발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는데 서울역 주변에 총 사업비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이 이뤄집니다. 서울역 지하화를 포함한 광역 도시 계획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서울시 중구 봉래동, 사실상 공터나 다름없던 코레일 철도 부지에 강북판 코엑스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서울로 7017과 염천교 수제화 거리 사이 연면적 약 35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화건설이 개발을 맡은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은 강북권에서도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과 호텔과 판매 업무 시설을 갖춘 최고 높이 40층 5개 동의 건축물입니다. 이곳에는 700세대의 오피스텔도 함께 들어섭니다. 사실 이 지역이 교통의 핵심지고 또 복합 시설로 개발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작동을 할 것으로 보는데요. 특히 주변 지역, 청파나 서계 지역들, 이 지역들 보면 노후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사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오는 2026년 준공을 마칠 계획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인근 지역 투자 심리뿐 아니라 서울시 수건 사업인 서울역 지하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2,2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비용을 청파공원 조성과 함께 서울역 지하화를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서울시가 밝혔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공공기여의 50% 상당을 서울역 지하 통합역사 조성과 서울역 일반 철도 지하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서울역 일대 미래 비전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와 함께 발주한 관련 용역은 하반기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 중도 포기 등으로 표류했던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이 13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면서 서울시가 추진해온 또 다른 대형 사업인 서울역 철도 지하화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가 연초부터 유럽 곳곳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저희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뒤이어 폭스바겐이 우리 배터리를 포기하고 자체 생산을 선언해 세계 1위 K배터리 위상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로 만들어진 전기차들이 잇따라 화재 사고에 휩싸이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배성재 기자입니다.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리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에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장착된 현대차의 전기차 8만 2천 대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리콜 비용만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3대 7이라는 분담 비율만 놓고 보면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리콜 사태는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르노 조에, 폭스바겐 이업 등 LG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들이 배터리 제조 결함을 이유로 유럽 11개국에서 리콜됐고 GM의 전기차 볼트 EV는 지난해 미국에서 화재 사고들이 발생해 대규모 리콜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역시 화재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포드와 BMW의 전기차 약 5만여 대가 리콜에 들어갔는데 모두 삼성 SDI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종입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LG와 삼성 모두 리콜을 대비해 충당금을 미리미리 쌓아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배터리 제조에 나서겠다고 선언에 나선 건 우리 기업들에게 더 위협적입니다. 최근 폭스바겐은 LG에너지솔루션의 주력 제품인 파우치형 배터리 대신 각형 통합셀을 표준으로 채택했는데 앞서 본 일련의 리콜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세계 각국의 리콜 사태에도 국내 배터리 업계는 선제적인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비롯해 생산기지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끝나지 않은 소송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용훈 기자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독자적으로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올 상반기 안에 신규 공장 후보지 2곳을 선정하겠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달 밝힌 미국 시장 투자 계획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그린에너지 육성책에 발맞춰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전략인데 계획대로라면 합작법인을 빼고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은 지금보다 15배나 늘어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오하이오주에 건설 중인 GM과의 합작법인 1공장과 비슷한 규모의 2공장 부지를 상반기 중에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과 폴란드에 구축된 글로벌 생산기지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기차와 ESS용 파우치 배터리뿐 아니라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분야도 신규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 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23년 글로벌 톱3를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시설 투자비와 연구 개발비의 합은 같은 기간 배터리 매출의 3배가 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내년에는 미국 조지아와 중국 창저우, 헝가리 코마룸에 생산 공장을 추가로 짓고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삼성 SDI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 중인 5세대 전기차 배터리는 니켈 함량 88% 이상의 하이니켈 기술을 적용해 주행 거리를 대폭 향상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또 희소금속인 코발트 비중을 낮춰 원가는 20%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양산 공급할 예정으로 현재 제품 검증과 양산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NCA 양극재와 신공법이 처음 적용되는데 저희는 국내 파일로트 라인에서 소재, 공법 등 모든 프로세스의 검증을 마치고 헝가리 신규 라인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K배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는 지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소송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결론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이외에도 ITC에 제소된 2건의 특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고 같은 달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과 양극재 관련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맞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양사의 소송은 미국 정부의 배터리 산업 정책과도 연결돼 있어 쉽게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측의 소송전이 장기화되면서 K배터리의 글로벌 투자 계획은 물론 소송에 얽힌 기술의 추가적인 연구에도 제약이 따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위상이 흔들리는 K배터리, 희망은 없는 건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 송민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앞서서 리포트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내재화하겠다 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계가 왜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전기차 배터리가 이 전기차 값에 어느 정도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배터리가요? 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대략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큰 비중인데요. 그만큼 이제 전기차 값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를 직접 내재화해서 직접 이제 생산을 해서 이 배터리 값을 좀 낮추면은 이 전기차 값을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보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줘야 되는 이윤 자체를 이제 더 안 주고 오히려 더 이제 이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좀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나선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기차 배터리는 실제적으로는 이 현재 절반 수준으로 좀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 크게 가격을 낮춰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배터리 업계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제 이런 전기차 업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완성차 업계가 진입하기에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까? 네, 그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최근에 기사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NCM 622, NCM 811, NCM 9반반 이런 배터리들이 많이 좀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 CG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저 NCM이라는 게 바로 니켈, 코발트, 망간의 앞글자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나와 있는 숫자 622, 811 이거는 이제 6대 2대 2의 비율, 또 8대 1대 1, 또 9대 0.5대 0.5의 비율로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니켈의 좀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켈이 어떻게 보면 배터리의 가장 핵심 소재가 될 수가 있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니켈이 열에 굉장히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 배터리를 만들 때 니켈의 어떤 비중을 높이면서 고효율의 고에너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지만 화재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화재 위험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들 이거는 지금 현재 배터리 업계만 만들 수 있다라는 좀 분석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배터리로서는 NCM 811 배터리가 가장 고도화된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근데 이거는 배터리 업계가 만들 수 있고 일반 전기차 업계는 현재까지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좀 전문가들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 생산 업체가 이제 아무리 이 배터리까지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좀 안전과 주행 성능 이 모든 것들을 잡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배터리라는 게 성능도 중요하고 안전성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 완성차
업체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폭스바겐이 자체 생산을 선언하긴 했지만 배터리 업계에는 앞으로 뭐 큰 위협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까? 그런데 좀 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이제 조금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차 업계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전고체 배터리요? 그렇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를 좀 설명하자면은 앞서 이 기존에 있는 배터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CG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지금 배터리 구성 원리를 보시면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두고 사이에 이제 분리막을 기준으로 이 전해질 용액이 있습니다. 이 전해질 용액을 사이에 두고 양극재, 리튬이온이 양극재, 음극재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과 방전을 자유롭게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발생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 전해질 용액을 이제 고체로 대체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보다 더 좀 안전함, 이걸 좀 강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밀도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 주행 가는 거리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뭐 지금 현재 뭐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한 500km 정도 가면은 굉장히 멀리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거리가 한 700에서 800km까지도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수명도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이 업계에서는 꿈의 배터리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독특한 점이 뭐냐면 지금 완성차 업계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향후 2, 3년 안에 만들어내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는 한 2030년이 되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를 뭐 양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어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뚜껑은 좀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업체가 이 미래 춘추전국 시대를 맡고 있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좀 우위를 잡을 수 있을 그런 전망이 높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놓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좀 그동안 독보적인 1등이었잖아요. 우리 한국 배터리 업계가. 근데 이 새로운 어떤 위기를 맞은 게 아니냐 이런 예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항상 위기는 있어 왔고요. 위기 속에서 또 기회가 있다라는 또 말도 있으니까요.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고체 배터리를 뭐 만들게 되면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즉, 전기차를 직접 만들어서 생산해서 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이 전기차는 그 들어가는 부품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보다 한 60% 정도 더 적은 그런 부품으로 이제 전기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단순하죠. 그래서 지금 북미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뭐 애플이라던가 뭐 루시드, 뭐 리비안, 뭐 카누, 뭐 드라코 같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미 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요. 이제 양산을 앞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배터리 업계가 이 전기차의 어떤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터리를 잘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된다면 그 위에 이제 커브만 씌우면 이제 전기차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 업계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전문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에서 1000만 대, 2000만 대 시장이 되게 되면은 배터리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기차를 찍어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제작사가 아니더라도 전기차를 만드는 시장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서로의 영역 구분 없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되고요. 또 제3세계 진출 등 먹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가 아예 전기차를 생산해버린다. 아주 획기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정부도 배터리 업계를 좀 지원을 해야겠죠. 어떤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네, 지금 현재는 일단 이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많이 나오면서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그 처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전기차의 어떤 평균 수명을 따져봤을 때 한 10년 정도 주기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전기차가 이제 주로 공급이 됐으니까 지금 폐배터리들이 이제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전기차가 계속 이제 활발하게 공급이 되면은 폐배터리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부도 산업부하고 이제 자동차 업계 그리고 배터리 업계 그리고 이제 지자체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폐배터리를 좀 재활용하는 방안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재활용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ESS로 이제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 가장 이제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아예 그 배터리를 분해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원소들, 소재들을 다 분류를 해서 다시 배터리로 재활용하는 그런 방안들까지도 빨리 나와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문제가 지금 국내 배터리 분쟁 얘기입니다. 네. 이게 SK, LG 배터리 분쟁,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지금 이 최종 판결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종 판결 이후에 그 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비토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60일 기간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비토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 최종 판결이 다 무효화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기간이 지금 한 2달 정도 되니까요. 한 4월 한 10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1차 분수령이 내려질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이제 미 조지아주의 어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사활을 거의 걸다시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장을 잃으면 거의 뭐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위기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 하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어떤 공방전까지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의 1주택자 보유세가 6년 내로 약 2배, 많게는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집값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수적 가정하에 서울 시내 147개 대표단지에 국민 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지난해 336만 원이던 보유세가 2026년에 773만 원으로 약 2.3배, 동대문 전농 레미안 크레시티는 211만 원에서 619만 원으로 약 2.9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은 소득 상실 시 생계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도 채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만 18세에서 79세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0.6%가 소득 상실 시 생계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1에서 3개월은 26.1%, 3에서 6개월은 21.3%, 6개월 이상은 37.9%로 집계됐습니다. 네, 여의도 증권가의 이슈를 알아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요금같이 세금에 민감한 시기에 더 주목받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증권부 오민지 기자가 이야기 전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ISA 계좌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지난 2016년 3월에 도입된 이 ISA 계좌가 중개형 ISA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증권가에서 다시 인기입니다. 네. 지난달 25일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최초로 중개형 ISA를 출시했고요. 네.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하나둘씩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면 지금 시점까지 딱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까? 증권업계에 따르면요, 지난 18일까지 중개형 ISA의 납입 금액은 총 3,300억 원, 1,30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네. 이 선두인 삼성증권의 중개형 ISA 가입 고객은요, 출시 한 달 만에 11만 명을 넘어섰고요. 네. 기존 ISA 가입자들의 전환 신청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신청한 고객의 연령대를 살펴보니까 3040 세대, 그러니까 목돈 마련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3주에 지금 1,000억 원이 넘어갈 정도면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기존의 ISA에서 변화한 형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존의 ISA라는 게 어떤 형태입니까?
네, 이 ISA는요, 예금과 적금, 또 상장 지수 펀드, 리츠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만능 통장입니다. 네.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담아서 도입한 제도인데요. 네. 기존에는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최근 새롭게 손본 중개형 ISA로 제도가 바뀌면서 매력적인 상품으로 급부상 중입니다. 뭐 들어보면 기존에도 세제 혜택도 있었던 것 같고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었던 시스템인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렇게 주목을 못 받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 가입 대상과 요건이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 중개형 ISA로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요, 이 요건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됐습니다. 네. 이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들도 가입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채워야 하는 의무 보유 기간 역시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운용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국내 상장 주식이 추가되면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도 할 수 있어 동학개미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실제로 중개형 ISA에서 투자한 자산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주식이었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가입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는 게 이점인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도 사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니까 바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ISA 계좌는요, 은행과 또 금융기관을 모두 통틀어서 한 번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증권가들도 고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 0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환매 조건부 채권 가입 혜택을 추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과 입금별로 규모별로 해서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 KB증권은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 우대에 더해서 공모주 청약 한도 200%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네. 공모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들어보면 증권사마다 혜택들도 굉장히 다양한 걸 확인해 보셨는데 지금 시기에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절세 얘기를 또 해봐야겠죠. 어떤 부분에서 혜택이 있는 겁니까? 원래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는 비과세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중개형 ISA 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시면 수익금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초과 금액에는 15.4%가 아닌 9.9%가 분리과세됩니다. 또 계좌 내에서 투자된 상품의 손실과 이득을 합계해서 합산하는 손실상계 제도가 적용됩니다. 네.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과세소득이 조정된 다음에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절세가 된다면 이제 2023년에 금융투자 소득세가 신설이 되는 만큼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빨리 가입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일단 세법이 개정되면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도 유의할 점도 들어봐야겠죠. 네,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중개형 ISA는 연간 2천만 원의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그 해에 넣을 수 없지만요. 만약 그만큼 납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만큼 2월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 계좌를 개설만 하시고 입금을 하지 않으셨다면 5년 뒤에는 1억 원까지 한 번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네. 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기를 꼭 채워야 하시니까요.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만큼 그 만기를 꼭 채우셔서 절세 혜택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절세에 관심이 큰 시점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다뤄보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뤄본 종목인데 오늘 또 급등을 해줘서 다룰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슈도 이슈인데 수급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 한 주에만 각각 240억 원, 744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면서 네.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좀 급등세를 보여준 두산 인프라
인프라코어인데 좋은 소식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은 어디에 연동이 됐습니까? 네, 사업 구조를 재편하기로 하면서 큰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일 두산 인프라코어는 영업과 투자 부문으로 분할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투자 부문은 떼어내서 두산중공업과 합병한다는 계획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측은 각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무 구조를 개선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분할 합병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번 합병 비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네, 두산 인프라코어 주주에게 두산중공업의 신주가 발행되는 방식입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 한 주당 두산중공업 주식 0.47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구조 개편 이슈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 일단 지난번도 그렇고 오늘도 보면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약 40% 가까이 주가가 상승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분할 후 두산 인프라코어 영업 부문은 순수 대형 건설 장비 회사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에 시장에선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인수하기로 했죠. 네. 현대중공업그룹 편입 효과까지 감안을 하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대중공업과의 시너지는 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 투자 부문은 떼내서 지금 두산중공업이랑 합병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투자 부문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투자 부문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 간접 보유하고 있던 두산 밥켓 지분이 두산중공업 주식으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네. 이에 하이투자증권은 지금 사면 두산 인프라코어 더하기 두산중공업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만큼 건설기계에만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며 분할 상장돼 거래되는 순간 두산 인프라코어는 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뭐 지금 얘기가 좋게 들리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사실 매수 시점을 좀 보고 네. 계셨던 분들한테는 부담되는 시점일 것 같거든요. 네, 앞서 갭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던 하이투자증권을 보면 거래 정지 전에 사는 게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목표가 12,70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16일 목표가 11,000원을 제시했다가 네. 한 약 열흘 만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일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래가 정지되는 겁니까? 네,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신주는 7월 21일에 상장이 됩니다. 하이투자증권은 거래가 재개되는 7월 21일 이후 두산 인프라코어의 목표가는 2만 원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뭐 거래 정지 이전이 오히려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이번 분할 이슈는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중국 시장이 초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지난해 중순부터 SOC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난해 중국에서만 굴착기 18,600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네.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물량을 판 건데요. 지난달만 해도 총 한 1,754대의 굴착기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하면 판매량의 3배를 넘긴 상황입니다. 네. 증권가에선 하반기 성장폭이 둔화되더라도 중국에서 연간 23%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중국 시장이 또 힘을 보태줄 것 같고 오늘 시장 이렇게 보면은 주목받은 게 신제품을 출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가 제품 라인업 가운데 가장 큰 모델인 100톤급 굴착기를 출시를 했는데 네. 출시와 함께 칠레와 몽골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측은 수익성이 높은 초대형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중공업과의 시너지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글로벌 시장에서 이 현대건설기계와 두산 인프라코어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22와 9위입니다. 양사 점유율을 단순 합산을 하면 글로벌 5위 수준인 스웨덴의 볼보 건설기계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매와 공동 연구개발 또 통합구매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네. 하이투자증권은 개발비가 1% 정도 절감이 되고 통합구매 원가가 2% 이상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시너지는 2023년경부터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거래 정지 전 시점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일 것 같고요. 거래 재개 후의 주가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죠. 저희가 지난주에 대브 시스터즈를 네. 다뤘습니다. 그 다음 날에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마감이 네,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런 종목도 없냐 이런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또 없을까요?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을 찾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 오늘은 또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지익 스튜디오가 주인공입니다. 사실 오늘 장 보면 왠지 얘기가 나올 것 네. 같았습니다. 일단 막판에 좀 상승폭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6%대 상승 마감을 짓는
있는 모습이었는데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이 위직 스튜디오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도 사명이 조금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What you see is what you get에서 한 글자씩을 따면 위직이 되죠. 네, 그렇네요. 보는 대로 얻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시각 효과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 메타버스가 증시의 새로운 성장 테마로 주목받고 있죠. 네. 제가 전에 메타버스 관련주도 다뤘었는데 위직 스튜디오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위직 스튜디오가 주목을 받는 게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3개월 새 130% 가까이 올랐고 이달 만에도 50% 정도 뛴 상황입니다. 급격하게 주가가 오른 건 기관이 자금을 연이어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기관은 이달에만 한 66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딱 3달 전 위직 스튜디오는 코스닥 시장에서 496위 정도를 차지를 했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234위까지 약 250계단을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요즘에 사실 기관 자금 받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각 효과 기업들이 중요한 게 또 대표작들일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참고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위직 스튜디오는 시각 효과 기업을 넘어 종합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제작부터 배급과 유통까지 아우른다라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위직 스튜디오가 가장 최근 시각 효과 제작에 참여한 작품은 개봉 직후 넷플릭스 영화 순위 1위를 기록한 승리호입니다. 승리호의 시각 효과를 맡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승리호의 투자 배급은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맡았는데 이 회사는 위직 스튜디오의 손자 회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직 스튜디오는 레몽레인과 이미지나인컴즈 또 MP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이미지나인컴즈는 지난해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위직이 종합 미디어 그룹을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또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보시다시피 뮬란과 또 신비한 동물 사전도 있습니다. 위직은 2015년 이후 디즈니의 공식 협력사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위직 스튜디오 얘기를 나눠보면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대규모 투자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게임 회사인 컴투스가 위직 스튜디오에 4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450억 원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컴투스가 투자했던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장 큰 규모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컴투스에서 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나요? 네, 업계에선 두 회사가 콘텐츠와 기술적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령 컴투스의 대표작 서머너즈 워가 위직 스튜디오를 통해 영화나 공연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하면 사실 어떤 멀티 콘텐츠가 탄생할지는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 컴투스의 경우 위직이 보유한 영화나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글로벌 게임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어서 게임 유저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주가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인데 이렇게 기대가 있으니까 실적도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까지 한 번에 들어보죠. 네, 올해 위직 스튜디오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한 31%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633%, 282%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기준입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올해 위직 스튜디오에 대해 실적 전망을 빠르게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위직 스튜디오에 대한 리포트가 여러 곳 나오긴 했지만 목표가를 밝힌 곳은 하나금융투자가 유일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보시다시피 현재 약 1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백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이상한 대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요즘 이상한 대출이 뜨고 있다고 해서 키워드를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보통 시장 금리가 오르면 대출 받으신 분들 이자도 그대로 자동으로 따라 오르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 이상한 대출은 금리가 올라도 대출 이자에는 그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자가 올라도 금리는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 네. 이거 이상한 대출이 아니라 좋은 대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자의 상한선이 있는 줄여서 이자 상한 이상한 대출이라고 지어봤는데 그래서 이상한이었군요. 네, 재미가 예. 없나 봅니다. 재밌습니다. 네, 어쨌든 네, 이 상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크게 월 상환의 고정형과 금리 상한형 등의 두 개 상품이 있습니다. 먼저 월 상환의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 상품부터 보시면요. 월 상환의 고정형은 대출 금리가 올라서 이자 상환액이 늘게 되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서 월 상환액을 유지하고 나머지 잔여 원금을 만기에 정산하는 겁니다. 이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죠. 이 이후에는 그때 금리에 맞춰서 월 상환액을 다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상품인 금리 상한형도 보시면요. 5년간 대출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을 하고요. 연간으로는 1%포인트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의 특약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두 상품 모두 은행의 위험 부담을 감안을 했을 때 변동형 대출보다는 금리가 높다는 점을 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 상한액 고정형과 금리 상한형. 최근에 네. 이런 이상한 대출이 뜨고 있다.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금리가 오를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 냈던 분들의 비폭탄이 좀 터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당장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이 변동금리 대출자였거든요. 예. 그만큼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감원이 2019년에 시뮬레이션도 좀 내놨습니다. 3억 원의 만기 30년 차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가 3.5%에서 1%포인트 오르게 되면 월간 17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된다 이런 시뮬레이션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걸 대비해서 은행들이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상품들을 내놨다. 그런데 이 각국 중앙은행들은 한동안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한국은행도 조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시사하기는 했지만 예. 금융당국은 최근에 시장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예. 3년 만기 국고채나 10년 만기 국고채도 마찬가지의 추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채가 오르게 되면 대출금리 산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금융채 금리를 높여서 결국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또 기준금리와는 상관없이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높이거나 또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 상승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에 이런 금리 상승의 위험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출 상품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상품도 이와 관련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년 전에도 사실 이 상품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출시 이후에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유명무실해졌는데 최근에는 시장에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이 커지면서 수요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는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는 있지만 이번에 미국의 부양책도 그렇고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재료들이 시장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네, 위기의 택진형 이렇게 돼 있는데 NC소프트 요새 잘 나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NC소프트가 황제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네. 국내 게임주 가운데 주가가 100만 원이 넘은 유일한 그런 NC소프트였는데요. 그걸 택진형이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줄곧 내림세를 보이더니 급기야 지금은 90만 원 아래로 내려갔고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지난해 12월로 돌아간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 걸 우리가 황제주라고 부르는데 네. NC가 상승분을 다시 반납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기술주의 조정 장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기술 성장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이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테슬라도 그렇고 국내 IT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도 변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소비자들이 NC에 대해서 불매 운동도 벌이고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영향을 줬습니까? 네, 맞습니다. 리니지의 M 업데이트에 따른 롤백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노 NC를 외치면서 불매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롤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시 되돌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리니지 M에는 이렇게 문양 저장 및 복구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써서 원하는 대로 문양을 강화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원하는 대로 강화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저장된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NC가 이 기능을 폐지를 하고 또 강화된 문양들을 모두 회수를 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양이라는 걸 강화하려면 여러 번 뽑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돈을 더 쓰게 된다. 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NC에서 내놓은 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장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네. 그게 롤백이라는 네. 거죠. 근데 그걸 또 폐지했다. 그걸 다시 NC가 이번에 없던 일로 하게 됐다. 네. 네. 역시 게임에 대해서 요즘 점점 더 자세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또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1억 6천만 원을 쓴 유저가 있었는데 이거를 좀 돌려달라고 하자 NC 측에서 5천만 원만 돌려줬고 심지어 개인머니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전액 환불은 힘들다는 답변만 내놓다가 결국 논란이 커지자 전액 보상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1억 6천만 원을 썼다는 것부터가 좀 놀랍기도 한데 게임 회사가 마음대로 룰을 바꾸면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 확률형 아이템 문제도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희도 저번에 전해드렸던 리니지 2M의 신화 무기도 좀 확률형 아이템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신화 무기를 만들려면 저렇게 제작서가 필요하고 이 제작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저런 아이템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문제는 이런 재료 아이템들을 살 때 현금으로 거래를 해야 되고 300에서 또 500만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또 저 제작서를 10개를 모아야 신화 무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 조합 확률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2억 원까지 사용한 유저가 있었죠. 사실 게임사 수익의 80에서 90%에 달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확률형 게임인데 최근에 국회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규제법을 내놓으면서 리스크도 좀 커진 상황입니다. 넥슨 같은 경우는 사실 확률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NC와 넷마블은 아직까지는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소비자들의 NC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불매 운동이 앞으로 계속될까요?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불매 운동은 한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삼성증권은 목표 주가를 종전 1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14% 넘게 내렸는데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리스크에 불매 운동, 또 출시가 예정됐던 트릭스터 M의 지연된 상황까지 모두 다 합쳐진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증권 역시 리니지 2M이 일본에서 출시됐는데 그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낮게 잡았습니다. 반면 저가 매수의 타임이라고 보는 증권사들도 있었는데요. KB증권의 경우는 규제 리스크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면서 2분기 신작 출시가 집중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플러스백 이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로벌 주택 가격 상승이 잠재적인 거품 우려를 키우고 있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촉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OECD에 따르면 37개 회원국의 평균 집값은 작년 3분기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작년 연간 상승률도 5%로 20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년간 이어진 초저금리가 주택 수요를 키운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집값 과열을 가속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배터리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일명 철 배터리로 불리는 LFP 배터리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배터리 연구원의 집계에 따르면 CATL과 BYD 같은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중국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LFP 배터리를 대거 공급했는데요. 이는 전체 중국 배터리 시장의 47%에 달합니다. LFP 배터리는 겨울철같이 추울 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소재 특성상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LFP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원료로 하는 3원계 배터리에 주력해온 한국 배터리 업계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내일 지난 3월 초 진행된 5차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기업 소식으로 낸 기아차가 최초 전용 전기차 EV6의 실물과 가격을 공개합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 댈러스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유로존에서는 경제 전망이 발표된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글로벌 1위라는 위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끼리의 싸움이 길어지는 사이에 중국의 경쟁사가 두각을 드러내고 유럽은 자체 생산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주저앉아 있을 틈이 없습니다. 세계는 또 한 번의 배터리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리튬이온보다 안전성이 뛰어난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누가 먼저 상용화하느냐가 앞으로의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기대하는 것도 국내 업체 간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는 한 한낱 꿈에 불과할 겁니다. SK와 LG 양사의 합의에 조속한 진전을 바라겠습니다. 활기찬 한 주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